자, 때는 1868년입니다. 청나라가 서구 세계에 사상 최초로 공식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 대표가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바로 앤슨 벌링게임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죠. 도대체 어떻게 미국인이 중국 최초의 외교 사절단을 이끌게 된 걸까요? 이 사건 하나를 두고 역사적인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중국 외교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칭송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교활한 제국주의의 함정이고 국가적 배신이었다,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이 상반된 평가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례 없는 임무. 말 그대로 이건 청나라가 서구 세계로 보낸 정말 최초의 공식 외교 사절단이었어요. 이들의 여정. 와, 이건 정말 대장정이었어요. 1868년에 상하이를 떠나서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또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쭉 순방했죠. 거의 2년 8개월에 달하는 긴 여정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건 리더였던 벌링게임이 러시아에서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논란의 중심, 조약. 이 사절단이 남긴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그건 단연 벌링게임 조약이었습니다. 아니, 조약 하나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한쪽에서는 이건 중국의 주권을 인정한 최초의 평등 조약이야 라면서 극찬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값싼 노동력을 빼가려는 미국의 속임수고 명백한 배신이야 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는 거죠. 바로 이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초기에 있었던 그런 격렬한 비판과는 다르게 최근 학계에서는 이 조약의 긍정적인 면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역사적 평가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구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중국인의 눈으로 본 서양. 지금까지는 좀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당시 사절단에 직접 참여했던 중국인들은 과연 서양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고위 관료였던 지강의 일기를 볼게요. 이걸 보면 당시 중국 지배층의 시각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의 관심사는 뭐였냐? 오로지 서양의 군사기술, 그리고 통치 방식, 딱 이거였어요. 심지어 서양 과학을 이해할 때도 중국의 전통 사상인 오행에 빗대서 이해하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의 눈에 서양 문화는 뭔가 미성숙해 보였고 기독교 같은 종교는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영어를 할 줄 알았던 젊은 통역관 장덕이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서양의 일상생활, 그들의 문화에 푹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배드민턴, 자전거 같은 것들을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장덕이는 서양 문명을 직접 겪어보면서 서양과 중국 두 문명을 모두 존중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문화다원주의 같은 그런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네 번째 주제는 두 개의 사절단 이야기입니다. 이 벌링게임 사절단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이 보냈던 이와쿠라 사절단과 한번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사절단의 차이가 한눈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 사절단은 미국인이 이끄는 소규모 팀이었고 목표도 좀 막연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은요, 일본 최고위 관료가 직접 이끌었고 규모도 100명이 훌쩍 넘는 대규모 조직에다가 서양을 제대로 배우겠다는 아주 명확한 목표까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쪽은 외부의 압력에 떠밀려서 좀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에 가까웠다면 다른 한쪽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지식을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태도의 차이가 결국 두 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렌즈. 이 모든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사절단,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였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던져온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글로벌 히스토리, 즉 지구사라는 관점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단순히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그 연결과 교류, 네트워크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더 큰 서로 연결된 그림 속에서 사건을 보는 방식인 거죠. 이 렌즈를 딱 끼고 다시 보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이게 중국에 좋았나 나빴나? 이게 아니고요. 이 사건이 당시 전 세계적인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그전에는 안 보이던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의 이주 문제라든지 문화 교류 같은 것들 말이죠. 심지어 벌링게임의 도움으로 덴마크 회사가 중국 최초의 해저 전신 케이블을 설치했던 그런 숨겨진 이야기까지 드러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벌링게임 사절단의 진정한 의미는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틀을 넘어서 온 지구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함께 만들어낸 공유된 역사의 한 장면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더 이상 우리 편 대 저쪽 편 이런 구도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만들어온 하나의 공유된 이야기로 보기 시작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 보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